나무를 심는다는 것, 나무를 심는다는 것, 나무를 심는다는 것, 나무를 심는다는 것. 누구나 식목일에 대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 요즘은 지자체에서 나무를 무상으로 나눠주기도 하고, 무상으로 나누어 주기도 하고, 도심 농원에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으니 약간의 수고와 마음만 있으면 나무를 심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추억을 심는 것과 같다. 당시 경제적으로는 녹록치는 않았지만 추억은 부자였던 것 같다. 나의 10가지 원칙 중 하나가 매년 나무를 심는 것이다. 심을 나무는 의미를 생각하며 고른다. 아이들과 함께 꼭 유실수를 고른다. 심어진 나무를 가지치기 할 때면 마음은 항상 자식을 키우는 듯하다. 아이들과 나무를 심을 때면 나무에 아이들의 이름을 적은 이름표를 붙여주고 작은 명명식을 개최한다. 심은 나무와 나란히 사진을 찍는 정도지만 그 의미는 남다르다. 시간이 흘러 내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엄마, 아빠를 추억하며 찾아갈 장소가 되기 때문이다. 산다는 것은 의미를 남기는 과정이고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자기를 하나씩 정리해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나무 심기를 통해 의미를 남기며 나의 마음을 하나씩 나무에게 나누어 준다. 한두 그루 심은 나무가 어느새 50여 그루에 이르고 열매가 달릴 때면 가족들과 함께 찾아가는 장소가 되었다. 아이들과 함께 나무를 심는 또 다른 이유는 그리움을 심기 위해서다. 산수유꽃이 노랗게 필 때면 산수유꽃이 노랗게 필 때면 많은 사람들이 김종길 시인의 성탄제라는 시를 생각한다. 산수유꽃이 필 때면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라며 앓던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애틋하고 살갑게 노래한 것을 생각하면서 아이들도 나에 대한 그리움을 열매로 달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올해는 부모님이 나무를 고르시도록 했다. 고르신 무화나무는 부모님의 사랑이 열매로 맺힐 것이다. 이 다음 부모님의 존재가 세상에서 지워졌을 때 그리움의 기억만은 열매로 익을 듯 싶다. 아동 문학가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 나무는 소년의 놀이터, 그네가 되어주고 열매를 기꺼이 내어주며 배를 만들도록 몸뚱이마저 내어주었다. 노인이 되었을 때 남은 밑둥마저 쉴 공간으로 허락했다. 그리움을 심으며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생각하면서 비록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도 자식에 대한 사랑은 헌신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물질을 남겨주기보다는 추억과 그리움을 남겨주려고 매년 나무를 심는다. 부모님의 그리움을 오래 간직하고 싶고 자식에 대한 나의 그리움을 전하고 싶기 때문이다. 목적이 이끄는 삶. 중요한 것은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며 얼마나 성장하느냐이다. 중요한 것은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며 얼마나 성장하느냐이다. 일상을 살아가는 인간.
불안과 우울의 인간. 불안과 우울의 인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무기력에 빠지고 불안이나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일명 코로나 블루 때문이다. 젊은 층은 비대면 방식으로도 소통하는 방법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노인들은 경로당 폐쇄 등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어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알고 보면 불안이나 우울감은 인간의 고유한 감정이다. 진화 심리학 입장에서 분명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또 자연 선택이라는 관점에서는 이러한 감정은 생존하는데 많은 이점을 제공했고, 불안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는 능동적 역할과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했다. 이처럼 불안이나 우울한 감정은 본능적인 것으로 제거 대상이 아니라 승화시키고 제어해야 하는 대상이다. 인간 생존의 힘, 사회화. 인간은 다른 동물과 비교해서 사고하는 능력 외에 특별한 생존 무기가 없기 때문에 사회화를 택했다. 이러한 사회화를 통해 생존 능력을 키웠고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 안전이라는 보상을 받아왔다.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한다. 이전에는 공동으로 힘을 합치는 것이 생존에 필요한 요소였지만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흩어져야 생존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생존에 유리했던 것이 불리해진 상황으로 진화 과정의 역행이다. 뭉치거나 합쳐야 산다는 전통적인 수렴적 사고에서 거리를 둬야 한다는 새로운 사고, 즉 확산적 사고로 전환이 심리적인 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인지 부조화와 인지 부조화와 분리불안이 야기되고 있다. 뇌 과학 관점에서 이성적인 판단은 전두엽에서, 감정은 대뇌 변계에 있는 편도체가 담당한다. 그동안 전두엽을 통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좌뇌 중심의 사회였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공포는 사람들을 파충류 뇌라는 변연계에 더 의존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코로나 블루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소외감 해소가 필요하다. 대인관계가 약한 사람은 하루에 담배를 15갭이 피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15갭이 피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소외감은 대인관계와 관련 있다. 소외감을 느끼면 전대상 피질의 위쪽 부분이 활성화되는데 신체적인 고통을 겪을 때 활성화되는 부분과 일치한다. 그래서 소외감은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 육체적 고통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 지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의 완충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둘째, 시기나 질투하는 마음. 충동적인 마음을 억제해야 한다. 이러한 심리적 기제는 생존을 높인 본능적인 감정 중 하나다. 시기와 질투는 오히려 불안감, 회의감을 증폭시키고 특별한 이유 없이 걱정이 엄습하는 부동성 불안을 초래한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분노의 호르몬이 생성되는데 이 호르몬의 지속시간은 90초 정도다. 억제하면 곧 사라진다. 셋째, 스트레스는 인지적인 노력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감정에 라벨 붙이기와 인지적 재해석 기법이 있다. 인지 위에 인지라는 메타인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전자는 성질이 나면 화가 났구나, 떨릴 때는 두려움을 느끼는구나 라고 감정에 꼬리표를 붙이는 것이다. 후자는 좋지 않은 일이라도
그래 경험이 되겠구나 등 반응을 긍정적으로 하면 변연계 활동이 줄어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불안과 우울한 감정은 제거할 수 없고 삶이 있는 한 지속된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주요 원인으로 사랑의 결핍을 꼽는다. 우울하다고 불안하다고 자기 혐오나 비하는 금물이다. 주위에 격려와 자존감을 높여주는 칭찬을 많이 하고 감사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엘렌 랭어 교수는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를 포함한 질문이 어떤 위력을 발휘하는지 실험했다. 대학교 캠퍼스에서 복사기 앞에 긴 줄로 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드는 실험이었다. 실험 참가자들은 3가지 유형의 질문으로 끼어들기를 하도록 요청받았다. 어떤 질문 형태가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이 끼어들기, 즉 먼저 복사하도록 양보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첫 번째 질문은 죄송합니다. 복사할 게 5페이지입니다.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 였고, 두 번째 질문은 죄송합니다. 복사할 게 5페이지입니다. 복사하려는데 먼저 해도 될까요? 였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죄송합니다. 복사할 게 5페이지입니다. 급해서 그러는데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 였다. 세 질문의 차이점은 복사하려는데 급해서 그러는 데와 같은 구차한 이유가 추가됐을 뿐이다. 실험 결과 첫 번째 질문에는 60%의 사람들이 끼어들기를 허용했다. 두 번째 질문에는 93%, 마지막 질문처럼 바쁘다는 단순한 이유를 말했음에도 94%의 사람들이 허용했다. 왜냐하면 이유가 들어간 말에는 일반적으로는 자동적 사고가 일어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것을 왜냐하면 휴가라고 했다. 첫 실험 이후 5장이 아니라 20장의 20장의 복사를 부탁하면서 끼어드는 실험을 진행했다. 약간 부탁의 강도를 높인 것이다. 실험 결과 바쁘니까라는 이유가 들어간 질문에만 끼어들기 효과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작은 부담이나 작은 위험이 포함된 부탁에는 자동적 사고를 하지만 큰 부담이나 큰 위험이 내포된 경우에는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면접에서 이기는 기술을 면접관과 면접자가 서로 면접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시간이나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이 필요할 때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단순화하고 어린 짐작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이로 인해 예기치 못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명확하게 소통하지 않으면 어린 짐작만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충분하게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휴리스틱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실험을 통해 대화의 경우 단순한 이유라도 가미해서 설명의 설득력을 높이고 부탁을 이끌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는 이유를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 면접도 심리전이다. 펜실베이니아 대학 와튼스쿨 유리 사이몬스 교수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프란체스카 지노 교수는 2000년부터 10년간 MBA를 지원한 9,323명의 면접 점수를 조사했다. 면접관은 하루 평균 4.5명의 면접을 담당했고 평균 인원수 4명을 넘어서는 순번, 즉 5번 면접자부터는 면접 점수가 점점 낮아졌다는 것을 발견했다. 의사결정할 것이 많을 때 고려할 수 있는 범위를 좁히는 현상, 브래키팅이다. 그러면서 이와 유사한 편향 현상은 수십 건을 처리하는 재판 과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 현상을 통해
사람의 정신력이나 인내력은 배터리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갈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한편 리처드 와이즈먼의 59초라는 제목의 책에는 면접과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이 나온다. 통상 면접관들은 응시자의 호감 여부에 따라 평가하고 업무 능력을 보기보다는 면접관과 일치하는 가치관을 가진 면접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심리학자인 프리아 라쿠비르와 아나 발렌수엘라에 따르면 투표로 결선을 정하는 퀴즈쇼에서 중앙에 앉은 도전자의 결선 진출은 42%로 바깥쪽에 앉은 도전자 17%보다 더 높았다. 함께 찍은 사진 속에서 누구를 뽑을 것인지 물었을 때도 중앙에 있는 사람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이를 무대 중앙 효과라고 한다. 면접도 심리전이다. 면접자는 외모를 반듯하게 하거나 실력을 쌓는 것 못지않게 면접관의 심리를 파악해야 한다. 면접관 입장에서는 워렌 하딩의 오류를 유념해야 한다. 겉모습이 출중하고 언변이 뛰어나서 미국 대통령이 되었지만 개인 비리와 무능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제29대 미국 대통령 워렌 하딩에서 온 개념이다. 면접은 상호작용이다. 면접이 심리 싸움이 아니라 진실과의 싸움이 되길 바라본다. 진실된 모습은 마음으로 보아야 알 수 있다는 말처럼 면접은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길 바란다. 끌어당김의 심리전. 호주 TV PD이자 방송작가인 론다번의 책 시크릿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킨 적이 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기업 전문의 컨설턴트인 존 맥스웰은 우리 중에 약 95%의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한 번도 글로 기록한 적이 없으며 글로 기록한 적이 있는 5% 사람들 중 95%가 자신의 목표를 성취했다고 말한 것처럼 기록하고 영상화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믿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953년 예일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인생 목표에 대한 설문을 조사했다. 그 결과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써낸 학생은 고작 3%였다. 22년이 지난 1975년 설문에 응한 학생들의 재정적인 수준을 조사했더니 목표를 구체적으로 글로 썼던 3%의 학생들은 나머지 97%의 졸업생들의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부를 이루고 있었다. 13%는 목표가 없었던 84%의 졸업생들보다 평균 2배 수입이 높았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기록해 두었던 3%는 나머지 97%보다 무려 10배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진리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은 에너지라는 것이다. 물리적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원자로 만들어졌고 원자는 에너지로 만들어졌으며 그리고 에너지는 의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이 에너지 다발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어떤 능력을 얽힘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간절히 바라는 의식이 에너지가 되어 뭔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망상 활성화 체계라는 게 있다. RAS는 뇌의 기저에 있는 척수와 소뇌 및 대뇌와 연결되어 있는 신경망, 경로를 가리키는 용어인데 이것은 뇌가 외부 세계에서 받아들이는 모든 감각적인 입력 내용들을 거르는 여과 장치 역할을 한다. 망상은 작은 그물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고 기록을 하면 우리 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외부의 수많은 정보 중에서 목표한 것과 기록한 것과 관련된 정보를 걸러서 뇌에서 정보를 처리한다. 의식적인 뇌는 1초에 약 2000비트의 정보를 처리하는 반면 무의식적인 뇌는 1초에 약 4000억 비트의 정보를 처리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무의식적으로 처리되는 정보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인간에게는
독특한 시스템이 있다. 사이버네틱스 메커니즘이다. 일종의 정신적인 자동 유도 장치다. 배가 항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자동 항법 장치인데 인간의 뇌는 미사일의 자동 유도 장치와 같아서 자신이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를 향해 자동으로 유도해 나간다. 따라서 자신의 잠재의식에 원하는 목표를 입력해 놓으면 그에 맞게 자동 유도된다고 그는 주장한다. 인간의 잠재의식은 농담과 진담을 구별하지 못하고 상상적 결과와 실제 결과를 구별하지 못한다. 따라서 원하는 것을 계속 주입하면 실제로 그렇게 알고 행동하게 된다. 앞서 말한 근거로 인해 자기 확신과 구체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목표 설정, 그리고 영상화와 명상 등은 실제로 훌륭한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다. 끌어당김의 법칙처럼 생각이 에너지가 되고 간절히 바라면 공명을 통해 전달되고 확고한 믿음이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준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의식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지만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무의식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식과 행동을 대부분 지배하는 무의식이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긍정적인 뉘앙스와 분위기가 만드는 기운은 엄청나다. 같은 말이어도 어떤 심리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간절히 바라면 그것은 확고한 신념이 되고 간절히 바라면 현실이 된다.